안녕하세요. 랩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작업장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작업자, 사람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에서는 소독제 종류와 사용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작업자라고 하면 직원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은 당연히 교육을 받고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도 교육과 훈련이 베풀어져야 될까요? 위생 관리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신규 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생 교육이 베풀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계속 위생과 관련된 교육을 베풀어야 되는데 정기적 교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될까요? 복장이나 또 직원의 건강 상태,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기준들, 그리고 손 씻기, 무엇보다 중요하죠. 손 씻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작업 중 주의사항, 그리고 방문객 및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위생관리,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기존 직원들도 반복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위생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작업소 및 보관소 내에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된 작업복과 관련돼서 언제 작업복을 입어야 되는지, 작업판은 언제 착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규정된 복장이 있겠죠. 규정된 그 작업복을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고 음식물은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입이 안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의약품도 안 됩니다. 의약품도. 오늘 감기 걸렸어요. 감기약을 가지고 제조시설 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의약품 이런 것들은 모두 별도의 지역에 보관을 하고 음식이나 음료 섭취, 흡연 이런 것들은 분리된 곳에서, 그러니까 화장품의 영향을 잘못 실수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사전에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분리된 공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거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야 되냐? 중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다 나았다. 이제 작업에 투입되어도 된다라는 그 소견을 받으면 그때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하는 것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손이나 이런 데 외상이 생기면 직원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화장품의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처 부위로 들어가 가지고 직원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다양한 뭐 바이러스나 미생물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안 좋아요. 직원도 안 좋고 화장품에도 안 좋고. 그래서 다 나아야지만 다시 화장품을 만지거나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구역별로 접근 권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방문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은 그 제조 관리 보관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안 들어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 있죠. 요즘은 이제 불가피한 사정 중에 뭐 방송에서 촬영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교육시키면 됩니다. 위생에 관한 교육, 그리고 복장 규정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장품 제조 구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식품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복장 규정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직원, 또 방문객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안내자하고 동행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책임자들, 관련된 사람들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출입을 했는지 반드시 그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세제와 관련돼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작업 자위생을 위한 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세제 중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비누겠죠. 비누. 자, 그 비누는 손 세정제에 들어갑니다. 세정하면 닦아내는 거잖아요. 손은 끊임없이 오염이 되죠. 특히 미생물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식사 전후 그리고 외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닦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닦아야 되는지 또 어떤 세제로 손을 닦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손세정제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자격장 입실 전에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 무조건 닦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중에도 손이 오염됐다면 당연히 씻어야 되겠죠? 화장실 이용 후 또는 손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씻어내거나 닦아낼 때 손세정제 필요합니다. 일반 비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손 닦는 거 뭐 모르시는 분 없죠? 방법.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세척하고 손을 건조시키는 것까지. 네, 물기가 있는 상태로 작업장에 입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종이타올이나 또 핸드드라이어 같은 거 화장실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잘 사용해서 건조까지 시키면 되겠습니다. 뭐 액상도 있고 고체형도 있고 어쨌든 비누가 손세정제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소독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손 소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전에는 우리가 손 소독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손 소독제와 관련돼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이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 소독제가 낯선 제품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손소독제는 기본적으로 1차 에탄올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세정 효과도 있고 소독 효과도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소독이 가능하죠. 식당이나 이런 데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 사용하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거는 손소독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 외품이라는 거. 의약 외품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마른 손에 손소독제를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마를 때까지 문질러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손소독제의 사용 방법이죠. 이미 뭐 손소독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알코올, 1차 에탄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헥시딘디 글루코네이트가 있고요. 헥사클로로펜, 아이오도퍼, 트리클로산 이런 종류들이 손소독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소독제 종류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기 이미 이런 이런 종류들 중에 익숙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소독제, 네, 뭐 직원들이 잘 사용을 해야 제조 설비나 기구에 이 손으로 인해서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손소독제의 기본은 이것은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코올은 뭘까요? 단백질 변성 기전으로 소독 및 살균 효과가 있고요. 보통 70%에서 80% 농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70% 에탄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것 중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로로헥시드는요, 양이온 항균제로서 세포질막의 파괴로 소독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주로 0.5에서 4%의 농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로헥시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 손소독제 사용하면서 성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헥사클로로펜 세포벽 파괴로 소독 효과를 일으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3%의 농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아이오도퍼도 보실까요? 세포 단백질 합성 저해와 세포막 변성에 의한 소독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0.5에서 10%의 농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독제의 종류들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은 조금 더 고득점으로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작업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작업자는 복장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럼 어떤 작업복을 어떤 작업장에서 입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작업실에 입실하기 전에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작업실을 나가게 될 때 잠시 외출을 하더라도 탈의실에서 일단 탈의를 하고 외출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 다시 작업복으로 착용을 하고 입실을 하면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오염이나 그런 미생물, 이물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제조실로 들어오면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작업장에서 입은 작업복은 그때 입고 나갈 때는 벗고 들어올 때 다시 입고 이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작업복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2벌씩 제공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주 2회 세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한데 주 2회 세탁이라고 해서 반드시 2번 세탁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뭐 오염이 됐거나 또는 땀을 많이 흘렸거나 이럴 때는 2회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업복의 그런 청결 상태 이런 것들은 그 생산부서 관리자들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작업장별 작업복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조실, 측량실, 충진실, 포장실, 화장품을 직접 다루게 되는 그런 구역들이죠. 이 구역들은 작업복, 그 다음에 작업모, 작업화를 갖춰야 합니다. 작업모, 머리, 그 다음에 몸 전체, 그리고 신발, 발까지 전부 다 복장 규정이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복, 가운 이렇게 입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실험복을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슬리퍼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시에 제조실이나 측량실, 충진실에서 하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전 구역에서 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돼 있죠. 네. 그리고 보호안경 같은 경우에는 제조실이나 측량실에서 필요할 때 보호안경 쓸 수 있습니다. 이 작업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안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작업자 소독을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건 작업자뿐만이 아니라 작업장이나 설비 기구하고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제와 관련돼서 여기서 배우시면 이제 그 작업장 그리고 그 설비, 기구 이런 부분에서의 소독 얘기가 나올 때 이거 다 같이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독제 선택에 대해 살펴볼게요. 소독제란 일단 무엇일까요? 네, 병원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인체의 피부나 점막의 표면, 그리고 기구, 또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소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소독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물리적 소독제와 화학적 소독제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물리적 소독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물리적 소독제는 기본은 아주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100%로 100도씨로 끓인 물 스팀 또는 80도에서 100도씨의 온수, 이게 물리적 소독제입니다. 자, 그럼 특징들을 하나씩 볼까요? 100도씨로 끓인 물 스팀이에요. 30분간 장치의 가장 먼 곳까지 이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장점은요, 이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이 용이하고 또 100도씨의 물은 굉장히 소독 효과가 강하다는 거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 물을 끓이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스팀이다 보니까 습기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다라는 거, 이것이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온수예요. 스팀 아니고 물입니다. 80도에서 100도씨의 물. 장점은요, 네, 스팀하고 똑같아요. 사용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효과적이에요. 부식성이 없어요. 물은 어떤 기구나 설비 또 이런 데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구 모니터링이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100도씨 물 스팀하고 똑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그 물 끓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습기 발생하는 거. 우리 왜 뜨거운 물 끓이고 나면 사방팔방 다 습기가 생기죠. 그래서 습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 소독에 전기가열 테이프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방법하고 병행하여 사용을 합니다. 전기가열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설비나 파이프 이런 데를 소독할 때 전기가열 테이프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소독 방법이 아니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학적 소독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리적 소독보다는 화학적 소독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화학적 소독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0%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익숙하시죠? 네, 손소독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손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구들, 그 다음에 작업장들 여기저기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70%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제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쓰자마자 신속하게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면 그냥 병원 미생물들이 싹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소독제 종류입니다. 그런데 잔류 효과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레졸수 3% 수용액이 있는데요. 주로 그 실내 바닥을 소독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요. 3% 수용액이잖아요. 조금만 들어가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입니다. 조금만 넣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일반 세균들, 특히 녹농균이나 결핵균 같은 그런 정말 치명적인 균들에도 유효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소독제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물에도 잘 안 녹고, 그 다음에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사람의 피부가 짓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바닥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종류는 차염수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락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옛날에는 그냥 락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차염수산 나트륨이라는 이 표현도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한 표현들이죠. 50ppm 락스이고요. 이거는 당일 제조하면 쓰고 나서 정량 폐기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스 특징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살균력 최고예요. 엄청 좋죠.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죠? 네, 냄새가 강하고 또 잔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기구나 설비하고 닿으면 부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왜 락스 쓰다 보면 이렇게 어떤 스텐처럼 생긴 그런 부분들은 다 부식되는 그런 경우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페놀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3% 수용액을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조제 후 일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고온에서 효과가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독성이 있고 금속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관련된 이런 설비들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 제조시설들에서는 페놀수 사용하면 안 되겠죠. 모든 소독제는 각각의 그 설비, 기구, 그 다음에 장소,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적당한 거를, 적절한 것을 써야 된다는 거를 이런 특징들을 잘 아시면 그럴 걸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벤잘포늄 클로라이드가 있습니다. 10%를 20배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와, 진짜 해석 많이 하죠. 자,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도 넓은 범위에 걸친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할 때 나왔던 성분입니다. 여기 나오죠?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인데 단점이 있어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의 소독제를 잘 사용하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글루콘산 클로르 헥시딘이라는 소독제가 나옵니다. 자, 5%를 10배 희석해서 사용을 주로 하고요. 살균 효과와 항진균 효과가 좋고 피부에 대한 소독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나 그 강아지들이 어떤 이렇게 외상이 생겼을 때 그걸 소독해 줄 때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소독제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가 이런 소독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소독액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까요? 소독액을 그 일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액 같은 경우에는 조제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 조제해서 보관할 때는 기밀 용기에 소독액의 명칭, 제조일자, 사용기한, 제조자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당일 사용해서 폐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제조일자, 사용기한 이거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소독액 이런 명칭들 이런 거 당연히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 도구함에 있잖아요. 거기에 소독액하고 세제 이런 것들을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구분해서 보관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장소별로 소독액이 필요할 때 그 필요 장소별로 별도로 이게 다 비치를 해서 수시로 소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 세정제 조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살펴보셨죠? 이번 강의에서도 정말 중요한 소독제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정제의 조건, 소독제의 조건. 이거 두 개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용기간 동안 활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소독제를 사용했는데 의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소독 효과가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경제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세정제에 나왔던 얘기죠. 너무 비싸가지고 한 번 소독했는데 다음에 그 소독제 못 쓰는 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 농도에서 독성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특히 화학적 소독제. 거기에서는 독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자, 제품이나 설비와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식성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남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너무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그리고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거는 씻기고 어떤 거는 안 씻기고 뭐 미생물 한 가지만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소독제라고 볼 수 없겠죠. 5분 이내의 짧은 처리에도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소독제를 뿌려놓고 막 1시간 있다가 효과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작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요. 미생물을 최소한 99.9% 이상 사멸시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소독제 보시면 병원군 뭐 99. 뭐 박테리아 99.9% 사멸 이런 표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소독제가 99% 이상 사멸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자와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소독제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특히 소독제는 작업자단에 분류를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손소독제가 나오기 때문에 분류를 시켜놨지만 이거는 여기저기 3단원 전체에 나와 있는 거에 소독제 얘기가 나오면은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단원 공부도 또 열심히 저희 아마따 시크릿 노트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하고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